제가 결혼할 사람은 제 운전기사인 이 사람이에요. 한성그룹의 운전기사 박지훈. 술에 취한 한서연 대표님을 부축해 집에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저는 그녀의 부모님, 한 회장 내외의 경멸 어린 시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서연 대표님이 폭탄 선언을 한 겁니다. 그녀의 약혼자이자 우리 그룹을 통째로 삼키려는 태성그룹의 최강민 상무는 저를 그저 보잘것없는 운전기사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의 거대한 부패 왕국을 밑바닥부터 무너뜨릴 사람이 되리라는 것을. 이것은 제 반격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 운전기사에서 그림자로 변해 그의 심장부로 파고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그의 첫 번째 약점을 찾아냈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건 복수극의 전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채널 마음정거장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망치로 맞는 듯한 두통이 관자놀이를 욱신거릴 때 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디선가 풍겨오는 상쾌한 시트러스 향, 제 좁고 곰팡내 나는 자취방의 냄새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힘겹게 눈을 뜨자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 창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빛에 몇 번 눈을 깜빡여야 했습니다. 여긴 내 집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는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달린 높은 천장이 펼쳐져 있었고 등 아래에는 최고급 가죽 소파의 푹신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어젯밤에 기억이 끊어진 필름처럼 느리게 재생되었습니다. 중요한 접대 자리에서 만취한 한서연 대표님,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그녀를 집으로 모셔다 드리던 길, 도로가 침수되어 차가 써버렸고 저는 결국 대표님을 업고 한참을 걸어 이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흠뻑 젖은 제 모습을 본 집사님이 거실에서 잠시 눈을 붙이라며 자리를 마련해 주셨던 겁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구겨진 셔츠 깃을 바로잡았습니다. 하지만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부드럽지만 차가운 손이 제 손목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한서연 대표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느새 제 바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시선은 이상할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이냐고 묻기도 전에 계단에서부터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성그룹의 한 회장님과 사모님, 서연 씨의 부모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출장으로 집을 비우셨다가 오늘 아침에 막 돌아오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운전기사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안녕하셨습니까? 어젯밤 일은 정말 죄송가. 입 닥쳐. 한 회장님의 불호령에 저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회장님은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로 쿵 소리가 나게 내던졌습니다. 얼굴은 분노로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사모님은 관자놀이를 지그시 누르며 실망과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박 기사. 자네 이력서가 깨끗하고 인상도 선해서 채용했네. 그런데 자네가 이런 기회주의적인 인간일 줄은 몰랐어. 어젯밤에 왜 여기서 자고 있었나? 상하 관계도 모르는 놈인가? 한 회장님이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허둥지둥 설명했습니다. 저 회장님, 어젯밤에 대표님이 너무 취하셨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도로가 침수되는 바람에 아빠, 엄마, 이 사람 탓하지 마세요. 서연 씨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더욱 세게 쥐었습니다. 마치 쓰러지지 않기 위해 저를 지지대 삼으려는 듯 그녀의 손톱이 제 살을 파고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서연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는 분명했습니다. 최강민 상무, 더는 만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결혼도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결혼할 사람은 박지훈 씨예요. 넓은 거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경악하며 서연 씨를 돌아봤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나와 그녀는 결코 선을 넘은 적이 없었다. 나는 그저 운전기사일 뿐이고 그녀는 이 성의 공주님인데. 서연아, 너 미쳤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사모님이 가슴을 부여잡으며 경악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 집 운전기사야, 고용인이라고. 우리 가문의 명예와 한성그룹의 미래를 길바닥에 내팽개치고 저런 빈털털이랑 결혼하겠다고? 한 회장님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서연 씨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너 다시 한번 말해봐라. 우리 회사
명줄을 쥐고 있는 태성그룹 최강민 상무를 거절하고 저놈을 선택하겠다고? 이유가 뭐야? 말해봐. 서연 씨가 저를 잠시 돌아봤습니다. 그 깊은 눈 속에서 저는 간절한 애원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부모님을 다시 바라보며 저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든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저 지훈 씨 아이를 가졌어요. 척추를 타고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임신이라니 어떻게 그런 일이? 저는 해명하려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오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을 꽉 쥔 서연 씨의 손이 세차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자였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가족의 분노 앞에서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있는 이 연약한 여성을 보니 제 안의 보호 본능이 꿈틀거렸습니다. 저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암묵적인 인정과도 같았습니다. 사모님은 그 말을 듣고 소파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내 딸아, 널 이렇게 키우려고 온갖 뒷바라지를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는구나. 우리 그룹이 지금 빚더미에 앉은 거 몰라? 태성그룹의 원자재 공급이 끊기고 최상무의 자금 지원이 없으면 우리 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단 말이다. 한 회장님은 더 이상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습니다. 나이 든 사람의 힘은 제게 고통을 줄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의 말에 담긴 모욕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이 근본도 없는 놈.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마법이라도 부렸나? 내 이럴 줄 알았지. 너 같은 놈들은 항상 인생 역전할 기회만 노리고 있어. 감히 주제도 모르고 당장 감옥에 쳐넣어주마. 저는 피하지도 저항하지도 않고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한 회장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비겁한 수단을 써서 높은 자리를 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가사도우미가 황급히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과 함께 한 회장님의 분노보다 더 숨막히는 존재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3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 몸에 꼭 맞는 세련된 네이비 슈트, 완벽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손에는 값비싼 수입 장미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태성그룹의 총괄 상무, 최강민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기 집처럼 당당하게 들어섰습니다. 입가에는 늘 그렇듯 비웃는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은 독사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거실의 혼란스러운 풍경을 훑어보았습니다. 흐느끼는 사모님, 내 멱살을 잡고 있는 한 회장님, 그리고 핏기 없는 얼굴로 내 앞을 막아서고 있는 서연 씨까지. 오, 제가 시간을 잘못 맞춰왔나 봅니다. 두 분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아침부터 아주 흥미로운 연극이 펼쳐지고 있네요. 와, 한 회장님은 황급히 제 멱살을 놓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문의 구세주를 맞이하듯 어색하고 뒤틀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 최상무, 어서 오게. 미안하네. 집안의 고용인 문제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웃음거리가 되었군. 이리 와서 앉게. 최강민은 여유롭게 다가와 꽃다발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바로 앉지 않고 저와 서연 씨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의 몸에서 풍기는 지독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는 제 앞에 서서 숨기지 않는 경멸의 눈빛으로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습니다. 이분이 서연 씨가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하던 그 박 기사님인가? 꽤나 남자답게 생겼네. 그런데 무슨 큰 죄라도 지었나? 두 분 어르신이 저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걸 보니 혹시 좀 도둑질이라도 했나? 그는 좀 도둑질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강조하며 제 천박한 출신을 암시하려 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저는 그가 서연 씨를 바라보는 방식이 싫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보는 남자의 눈빛이 아니라 사냥꾼이 먹잇감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서연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한결 차분해졌지만 여전히 미세한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강민 씨, 여긴 어쩐 일이시죠? 오늘 피곤해서 손님 맞을 기분이 아니네요. 최강민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건조하고 차가웠습니다. 피곤한 건가? 아니면은 이 운전기사 걱정하느라 바쁜 건가? 서연 씨, 다음 주에 있을 이사회 회의 있지 않았겠지? 태성그룹이 한성그룹에 독점 공급하는 원자재 계약서가 지금 내 책상 위에 있어. 내 서명 하나만 기다리고 있다고. 그리고 그 서명은 전적으로 서연 씨의 태도에 달려 있지.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그는 한 그룹 전체의 생존과 수천 명 직원의 목숨을 담보로 서현 씨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황급히 눈물을 닦고 최강민의 팔을 잡았습니다. 최상무, 우리 서연이 좀 봐주게. 아직 어리고 철이 없어서 또 몸도 안 좋아서 헛소리를 하는 거야. 집안 문제는 우리가 원만하게 해결할 테니 걱정 말게. 최강민은 능숙하지만 차갑게 사모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제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와 저만 들릴 정도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니면 한서연이 너랑 무슨 장난을 치는 건지 모르겠지만 경고하는데 내 약혼녀한테서 떨어져. 너 같은 운전기사 나부랭이는 내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이 바닥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수 있어. 똑똑하면 내가 마음 바꾸기 전에 꺼져. 그는 마치 먼지를 털어내듯 제 어깨를 2번 툭툭 치고는 한 회장님을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장인어른, 아무래도 고용인을 다시 교육할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군요. 저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프렌치 레스토랑에 예약해 두었습니다. 서연 씨가 늦지 않게 와주길 바랍니다. 나를 기다리게 하지도 말고 한성그룹 직원들을 실업자로 만들지도 말고요. 알겠죠?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뒤돌아섰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장례식장보다 더한 암흑 같은 분위기만이 남았습니다. 한 회장님은 의자에 주저앉아 왼쪽 가슴을 부여잡았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허둥지둥 심장약을 찾았고 서연 씨는 그녀는 제 손을 놓고 몇 걸음 물러나 벽에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려하지만 인간미라곤 찾아볼 수 없는 이 저택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서연 씨의 등, 무력감에 빠진 그녀의 부모님, 그리고 최강민의 오만한 눈빛을 떠올리자 제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굴욕감 속에서 연민과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솟아올랐습니다. 서연 씨가 제 아이를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한 그 순간부터 제 운명은 이 파란만장한 여인의 삶과 단단히 묶여버렸다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한쪽 무릎을 꿇고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운전기사로서가 아닌 기꺼이 풍파를 함께 맞을 한 남자로서 대표님, 이제 그만 우세요. 제가 있잖아요. 최강민의 고급 세단이 떠나고 저택의 문이 닫혔지만 먹구름은 여전히 집안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한 회장님은 가슴을 부여잡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고 사모님은 운명을 탓하며 계속해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숨막히는 공기는 마치 거대한 화마 속에 갇힌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서연 씨는 부모님을 부축해 방으로 모시고 주치의를 불러 회장님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내려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퉁퉁 부었지만 그녀 특유의 강인함은 여전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눈짓하며 뒤뜰로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뒤뜰은 제가 대표님을 기다리는 자투리 시간에 종종 나무를 다듬고 꽃에 물을 주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활짝 핀 장미 덤불 사이에 서 있자니 제 마음은 온통 가시밭길 같았습니다. 서연 씨가 등나무 아래 돌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옆에 빈자리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여기 앉아요, 지훈 씨.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근처 목련나무에 등을 기댄 채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대표님, 저는 여기 서 있는 게 편합니다. 아까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집안이 소란스러워졌군요. 하지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왜 그런 엄청난 거짓말을 하신 겁니까? 그 결과가 어떨지 모르셨어요? 서연 씨가 저를 올려다 봤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희미한 아침 햇살이 그녀의 슬픔에 잠긴 갈색 눈동자를 비췄습니다. 그녀가 슬프게 웃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대표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는 단 한 번도 아이를 가졌다는 건 거짓일 수 있지만 지훈 씨를 향한 제 마음은 진짜예요. 서연 씨의 말은 바람처럼 가벼웠지만 제게는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기업의 대표, 수많은 남자들이 줄을 서는 그 여인이 저 같은 운전기사를 사랑한다니. 서연 씨가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 씨,
제가 왜 지훈 씨를 선택했는지 아세요? 부모님께 반항하거나 최강민에게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지난 2년 지훈 씨가 우리 집에 들어온 그날부터 지훈 씨는 제게 유일하게 평온함을 느끼게 해준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망설이다 손을 들어 제 손에 굳은 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기억나요? 제가 접대 때문에 만취해서 돌아왔을 때 지훈 씨는 한 번도 불평하거나 제게 함부로 대한 적이 없었죠. 제가 잠들 수 있도록 항상 부드럽게 운전해줬고 춥지 않게 에어컨 온도도 맞춰줬어요. 제가 아침을 거르는 걸 알고 몰래 가방에 우유를 넣어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울 때면 말없이 제가 좋아하는 연주곡을 틀어주고 조용히 제 아픔을 들어줬잖아요. 서연 씨의 목소리가 메어왔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최강민이나 다른 남자들 옆에서는 저는 항상 강철 같은 여자 대표인 척 계산하고 경계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지훈 씨 옆에서 지훈 씨 뒷자리에 앉아있을 때만큼은 진짜 제 모습으로 있을 수 있었어요. 약해져도 괜찮았고 보호받는 느낌이었죠. 지훈 씨의 그 든든함과 다정함은 제게 안정감을 줬어요. 그건 우리 집의 돈이나 최강민의 권력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행복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저 연민에서 비롯된 저의 작은 배려들을 그녀가 이토록 깊이 기억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눈앞의 여인은 더 이상 고귀한 대표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사랑에 목마른 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쓰라린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 씨, 그 마음에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서연 씨를 좋아합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그 어깨에 온 가족을 짊어진 모습을 보며 마음이 쓰였습니다. 밤늦게 차 안에서 잠든 모습을 볼 때면 그저 당신을 품에 안고 그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마음속 고통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 제 자신을 좀 보세요. 저는 누구입니까? 저는 그저 운전기사일 뿐입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시골에 계신 늙은 어머니는 편찮으시기까지 합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당신을 책임지겠습니까?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주제를 모르는 놈입니다. 저와 결혼하면 당신은 평생 고생할 겁니다. 저는 당신이 그런 힘든 삶을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서연 씨가 세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달려와 와락 안겼습니다. 마치 제가 사라지기라도 할 것처럼 제 등을 꼭 껴안았습니다. 저는 돈 필요 없어요. 우리 집엔 돈이 너무 많지만 아무도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그저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 나중에 태어날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훈 씨 뿐이에요. 제발 더 이상 자책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 이 폭풍을 헤쳐나가요. 부탁이에요. 서연 씨의 체온이 제게 전해지며 오랫동안 제 심장을 둘러싸고 있던 자격지심의 얼음벽이 녹아내렸습니다. 익숙한 그녀의 머리칼 향기, 애절한 흐느낌에 제 이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팔로 감싸 안고 떨리는 등을 서툴게 토닥였습니다. 알았어요. 약속할게요. 저는 돈도 권력도 없지만 이 목숨은 있어요. 지금부터 제 목숨을 걸고 당신을 지키고 보호할게요. 하늘이 무너져도 제가 당신 대신 버텨줄게요. 우리는 햇살 가득한 정원에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저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폭풍우는 잠시 잊은 채 난생 처음으로 저는 제 삶에 이토록 숭고한 목표가 생겼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정처 없는 운전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서연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의 주머니에서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놓고 눈물을 닦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충분히 큰 소리였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태성그룹에서 원자재 공급 계약을 조기 해지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지난번 대금 결제가 늦었다는 이유로 위약금까지 청구했어요. 다른 중소협력 업체들도 동시에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지금 공장은 난리가 났습니다. 서연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을 놓칠 뻔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그녀의 손을 잡고 꽉 쥐어주었습니다. 최강민 짓이군요? 그렇죠? 서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는 극심한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당장 벼랑 끝으로 몰아붙일 생각이에요. 저는 서연 씨를 바라보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지금 올라가서 옷 갈아입으세요. 제가 회사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우리 함께 맞서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절대 질 수 없어요. 저는 차를 가지러 달려가며 마음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최강민, 그는 돈과 권력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내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가지지 못했다. 그것은 바로 한서연을 향한 계산 없는 사랑과 희생이었다. 우리를 태운 차가 저택을 빠져나와 복잡한 도시의 흐름 속으로 그리고 승산 없는 싸움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운전대 뒤에서의 평화로운 나날은 오늘로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 후 며칠은 한성그룹에겐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최강민의 협박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서운 속도로 서연 씨 가족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단 3일 만에 수많은 부자재 공급 업체들이 창고 화재, 기계 보수, 원료 부족 등 온갖 핑계를 대며 납품 중단을 통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와 서연 씨는 그 허술한 이유들 뒤에 태성그룹의 검은 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강민은 자신의 거대한 힘을 이용해 한성그룹을 고립시키고 서연 씨를 무릎 꿇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불나방처럼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녀는 이른 아침에 나가 밤늦게 돌아왔고 대체 공급처를 찾기 위해 사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제가 모는 고급 세단마저 주인의 피로에 물든 듯 했습니다. 어떤 날은 백미러를 통해 그녀가 차창에 머리를 기댄 채 잠든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눈가는 떼냈고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에 띄게 야위었고 폰숙해진 얼굴은 더욱 창백해 보였습니다. 운전기사인 저는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그녀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었습니다. 협상 기술도 투자할 돈도 문제를 해결해 줄 인맥도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최대한 부드럽게 운전하며 그녀의 짧은 잠을 지켜주고 남몰래 가슴 아파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날은 오후부터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서연 씨는 밤 9시가 넘도록 사무실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텅 빈 복도에는 대표이사실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점심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점심도 퍽퍽한 빵 몇 조각으로 때우고는 바로 화상회의에 들어갔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쓰러져 가는 거를 더는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회사 구내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시간에는 조리사들이 모두 퇴근해 냉장고에는 다진 소고기와 채소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찹쌀과 양파, 생강을 찾아냈습니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쌀을 씻어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소한 찹쌀 냄새와 따뜻한 생강향, 그리고 볶은 양파의 향이 텅 빈 주방에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정성을 다해 죽을 끓였습니다. 쌀알이 부드럽게 퍼질 때까지 푹 끓이고 소고기는 살짝 볶아 간을 한 뒤 넣었습니다. 이 죽은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서 감기 기운이 있거나 피곤할 때 끓여주시던 음식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음식이지만 그 안에는 모든 관심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 서연 씨의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책상에 머리를 박고 두 손으로 관자놀이를 감싸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한숨 소리는 무겁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노크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표님 잠시 좀 쉬세요. 서연 씨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자 황급히 머리를 정돈하며 평소의 침착함을 되찾으려 애썼지만 눈 속의 피로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지훈 씨, 아직 퇴근 안 했어요? 이 보고서만 마무리하면 돼요. 차에서 잠시만 기다려줘요. 저는 어지럽게 서류가 널린 책상 위에 죽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풍기는 소박한 향기가 차가운 사무실의 공기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차에서 안 기다립니다. 이 죽 다 드실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대표님 자신을 좀 보세요. 이러다 쓰러지시겠어요. 대표님이 쓰러지면 회사는 누가 돌보고 회장님 내외부는 누가 챙기고 또 저는 누가 챙깁니까? 마지막 한마디에 서연 씨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죽그릇과 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아마도 화려한 파티와 계산으로 가득한 식사 자리 속에서 오랫동안 누구도 그녀를 위해 이렇게 소박한 죽 한 그릇을 끓여준 적이 없었을 겁니다. 지훈 씨가 끓였어요? 서연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소고기 생강죽이에요. 땀 한번 쫙 빼고 나면 몸이 가벼워질 겁니다.
드세요. 식기 전에. 서연 씨가 숟가락을 들어 조심스럽게 한 입 떠먹었습니다. 고기의 단맛, 생강의 알싸함, 파의 향긋함이 며칠간 잠자던 그녀의 미각을 깨우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한 숟갈, 두 숟갈, 그렇게 멈추지 않고 죽 한 그릇을 전부 비웠습니다. 죽을 다 먹자. 그녀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얼굴에도 혈색이 돌았습니다. 그녀는 그릇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제가 먹어본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어요. 고마워요. 저는 휴지를 건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애쓰지 마세요.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오늘 밤은 더 일하지 말고 저랑 바람 쐬러 가지 않으실래요? 서연 씨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바람 쐬러요? 비 오는데? 그리고 차로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제 슈퍼카로요. 타실 용기 있으세요? 15분 후 우리는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저는 제 낡은 오토바이를 끌고 나왔습니다. 자취방에서 회사까지 출퇴근할 때 타다가 회사에 오면 고급 세단으로 갈아타곤 했던 바로 그 오토바이였습니다.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졌고 엔진 소리는 시끄러웠지만 안장은 깨끗하게 닦아두었습니다. 서연 씨는 오토바이와 자신의 값비싼 오피스룩을 번갈아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낡았지만 두툼한 제 바람막이를 벗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추위랑 먼지 막으라고 입으세요. 걱정 마세요. 제 운전 실력 아주 좋으니까 우리 대표님 넘어뜨릴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서연 씨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난 며칠간 처음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헐렁한 재킷을 걸치고 소매를 걷어 올린 뒤 뒷자리에 올라탔습니다. 좋아요, 박 기사님. 출발하죠. 제가 시동을 걸자 오토바이는 주차장을 빠져나와 보슬비 내리는 밤거리로 내달렸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모든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번화가를 피해 한적한 한강 변 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처음에 서연 씨는 거리를 두며 제 허리를 살짝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빨라지고 바람이 차가워지자 그녀는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와 허리를 꼭 껴안고 제 넓은 등에 얼굴을 기댔습니다. 얇은 옷을 통해 그녀의 체온과 심장 박동이 느껴졌습니다. 지훈 씨. 바람 속에서 서연 씨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듣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가끔은 모든 걸 다 놓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훈 씨를 안고 있으니 꼭 방전된 배터리가 충전되는 것 같아요. 그럼 꽉 잡으세요. 세상이 무너져도 제 등은 당신을 지켜주기에 충분히 넓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계속 달렸습니다.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서로의 온기가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화려한 플래시도 수십억짜리 계약서도 빚의 압박도 없었습니다. 오직 폭풍우 치는 세상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는 두 사람만이 있었습니다. 제가 서연 씨를 저택문 앞에 내려주었을 때 비는 그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토바이에서 내려 제게 옷을 돌려주었습니다. 얼굴은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요. 내일도 죽 끓여줄 수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하신다면 매일이라도 끓여드릴게요. 서연 씨가 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다가 갑자기 까치발을 들고 제 뺨에 빠르게 입을 맞춘 뒤 집 안으로 쏜살같이 달려들어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뺨을 만졌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그녀의 온기와 은은한 향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심장이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자취방으로 돌아가는 길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사 정문 앞에 아수라장에 저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부자재 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부터 은행 관계자들까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출입구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고함과 욕설이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안간힘을 쓰며 그들이 로비로 난입하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서연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서류 가방을 꽉 쥔 채 극심한 공포에 휩싸인 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저는 백미러를 통해 그녀를 보며 안심시켰습니다. 대표님, 차에 가만히 계세요. 제가 길을 트겠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제 큰 몸으로 인파를 해치고 서연 씨가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보호했습니다. 사기꾼들 우리 피 같은 돈 내놔. 한성그룹은 곧 망할 거다. 귓가에 욕설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서연 씨는 기력이 다한 듯 의자에 쓰러졌습니다.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달려와 보고 했습니다. 대표님, 태성그룹에서 최후 통첩을 보내왔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밀린 대금
100%를 완납하고 원자재 가격을 30% 인상하는 새로운 부속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공급을 영구 중단하고 우리를 법원에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서연 씨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성그룹의 자금이 바닥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막대한 금액을 당장 지불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가격 30% 인상은 미치고 장사하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회사를 죽이려는 요구였습니다. 차 준비해. 서연 씨가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최강민을 직접 만나러 가겠어. 저는 서연 씨를 태우고 태성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초고층 빌딩은 화려하고 위풍당당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침울한 분위기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서연 씨는 저더러 아래에서 기다리라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그녀를 따라 최강민의 사무실 앞까지 갔습니다. 저 자식과 대표님을 단둘이 둘 수는 없습니다. 경호원 자격으로 문 앞에 서 있겠습니다. 서연 씨가 고마운 눈빛으로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강민의 사무실은 붉은 벨벳 카펫이 깔려 있고 값비싼 향냄새가 진동하는 거대하고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등을 돌린 채 손에 든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직 한낮인데도 말입니다. 서연 씨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그는 의자를 돌려 특유의 비웃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 귀한 손님이 오셨네. 채권자들 상대하느라 바빠서 나 같은 사람은 기억도 못할 줄 알았는데 그는 저를 곁눈질하며 비웃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왜 데리고 온 거야? 내가 잡아먹기라도 할까봐? 서연 씨는 그의 비아냥을 무시하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최강민 씨, 빙빙 돌리지 맙시다. 한성그룹과 태성그룹은 10년 넘게 협력해 왔어요. 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모는 거죠? 가격 30% 인상의 즉시 결제라니 그게 불가능한 조건이란 거 잘 알잖아요. 최강민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일어나 천천히 서연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그녀를 탐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저속한 욕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 비즈니스는 전쟁터야. 난 사업가이지 자선 사업가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는 말을 길게 느리며 서연 씨에게 바싹 다가섰습니다. 남에게는 원칙을 지키지만 가족에게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지. 서연 씨가 경계하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최강민이 피식 웃었습니다. 내 뜻은 간단해. 저 가난뱅이 운전기사와의 바보 같은 결혼 계획은 취소하고 내게 돌아와. 자존심 때문에 그게 싫다면 오늘 밤 여기서 나랑 같이 있어줘. 딱 하룻밤이면 돼. 얌전히 내 비위를 맞춰주고 날 즐겁게 해주면 계약 연장은 물론이고 빚도 일부 탕감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제 안에 피가 들끓었습니다. 두 주먹을 너무 꽉 쥔 나머지 손톱이 살을 파고 들었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놈은 회사를 삼키는 것뿐만 아니라 서연 씨의 인격까지 짓밟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최강민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혐오감으로 커져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짐승이군요. 이렇게까지 저속한 인간일 줄은 몰랐어요. 최강민이 다가서며 서연 씨의 뺨을 쓰다듬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짐승이든 신사든 지금 네 운명을 쥐고 있는 건 나야. 고상한 척 하지 마. 내일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되면 네 그 고귀한 몸뚱이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자, 이리 와봐. 그 운전기사 놈이 뭐에 그렇게 홀렸는지 한번 보자고. 서연 씨가 손을 휘둘러 최강민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그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분노와 경멸이 담긴 따귀였습니다. 최강민의 얼굴이 돌아가며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그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분노에 차 으르렁거리며 서연 씨를 때리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이 미친 X이 감히 날 쳐? 하지만 그의 손이 서연 씨에게 닿기도 전에 제가 그 손목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저는 바람처럼 달려들어 그와 서연 씨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손목을 꺾어 뒤로 비틀자 그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불타는 증오를 담아 말했습니다. 그 더러운 손 그녀에게서 당장 치워. 만약 서연 씨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건드렸다간 널 가만두지 않겠어. 최강민은 고통의 얼굴이 일그러진 채 발버둥 쳤지만 유흥에 찌든 그의 힘이 노동으로 단련된 제 힘을 당해낼 리 없었습니다. 이거 나, 이 XX야. 경비 어딨어.
저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소파 위로 넘어졌습니다. 저는 서연 씨를 제 등 뒤로 끌어당겨 보호했습니다. 최강민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흐트러진 옷 매무새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는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좋아. 아주 잘났어. 감히 내 회사에서 날 건드려? 내가 쓴맛이 뭔지 똑똑히 보여주지. 내가 장담하는데 일주일 안에 한성그룹을 완전히 파산시켜주마. 내 놈들 온 가족이 내 회사 문 앞에서 무릎 꿇고 구걸하게 만들어주겠어. 꺼져. 당장 꺼져. 저는 아무 말 없이 서연 씨의 손을 굳게 잡고 돈과 부패의 악취가 진동하는 그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서연 씨는 제게 의지한 채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약함의 눈물이 아니라 억눌렸던 굴욕감을 풀어내는 눈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서연 씨의 손을 놓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서연 씨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어느 때보다 제 손을 다시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방금 그 따귀한 대로 속이 다 후련해요. 내일 모든 걸 잃게 되더라도 저런 인간에게 제 자존심을 팔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작지만 강인한 눈앞의 여인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렇다. 우리는 가난할 수는 있어도 비굴해서는 안 된다. 저는 하늘이 있고 악한 자는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태성그룹 빌딩을 나섰습니다. 저녁 햇살이 도로 위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최강민의 선전포고는 우리 머리 위에 매달린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주먹이 아닌 제 두 손과 머리로 서연 씨와 그녀의 가족을 구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거대한 폭풍우를 예고하듯 잿빛이었습니다. 저는 서연 씨와 한 회장님을 모시고 북부 산업단지 개발 프로젝트 입찰이 열리는 컨벤션 센터로 향했습니다. 이것은 한성그룹의 마지막 구명보트였습니다. 만약 입찰에 성공한다면 선금을 받아 빚을 갚고 생산을 유지하며 최강민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서연 씨는 두꺼운 제안서 뭉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경쟁력 있는 기술과 가격을 제시하기 위해 사흘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옆에 앉은 한 회장님은 긴장한 얼굴로 연신 넥타이를 풀었다 조였습니다. 서연아, 이 가격으로 정말 확실한 거냐? 회장님이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빠. 정말 철저하게 계산했어요. 이 가격과 우리의 신기술이라면 어떤 경쟁사도 우리를 이길 수 없을 거예요. 서연 씨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백미러를 통해 그녀를 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서연 씨가 이 도박에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입찰 봉투가 열리는 순간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태성그룹의 유령 회사인 A사가 낙찰된 것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의 기술 제안서가 한성그룹의 것과 99% 동일했고 그들이 제시한 가격은 우리보다 정확히 1억 원이 낮았다는 점입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절묘하고 기가 막힌 숫자였습니다. 서연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회장님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는 A사 대표를 향해 떨리는 손으로 손가락질했습니다. 우리가 내부 정보 유출을 당했어. 회사 사무실로 돌아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퀵서비스 오토바이 한 대가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 회장님과 이 사진 앞으로 지정된 커다란 서류 봉투가 전달되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극도의 긴장감으로 가득 차 숨막힐 지경이었습니다. 한 회장님이 봉투를 뜯자 한 뭉치의 사진과 USB가 나왔습니다. 그가 USB를 컴퓨터에 꽂자 대형 스크린에 흐릿하지만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제 모습이 담긴 도찰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사진 속에서 저는 한적한 카페 구석에서 최강민의 비서로부터 두툼한 봉투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진에 찍힌 시간은 이틀 전, 제가 서연 씨의 약을 사러 갔다가 잠시 카페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그날 어떤 남자가 저와 부딪히면서 봉투를 떨어뜨렸고 제게 주워달라고 부탁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조작된 함정이었습니다. 해명해봐! 한 회장님이 제 얼굴에 사진 뭉치를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사진들이 차가운 바닥 위로 흩날렸습니다. 해명해보라고.
왜 최강민의 사람을 만난 거지? 왜 그놈 돈을 받은 거야? 저는 회의실 한가운데 서서 수백 개의 바늘이 온몸을 찌르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주주들은 총알 같은 눈빛으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절대로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그냥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아직도 발뺌이야? 한 대주주가 책상을 치며 일어섰습니다. 어쩐지 우리 입찰가가 전부 새어나갔다 했더니 집안에 도둑을 키우고 있었군. 한 대표 대체 사람을 어떻게 뽑은 거예요? 당신 애인이라면서. 서현 씨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에는 핏기 하나 없었습니다. 주주님들 진정하세요. 저는 박지훈 씨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분은 믿긴 뭘 믿어. 한 회장님이 서현 씨의 말을 자르며 호통쳤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었구나 잇따라. 저놈은 근본도 없는 놈이야. 최강민이 돈 몇 푼 쥐어주면 이 집안 전체를 팔아넘길 놈이라고. 내가 한 회장님이 갑자기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이 파랗게 질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아빠. 서현 씨가 비명을 지르며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한 회장님은 의자 위로 쓰러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었고 그 눈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정신을 잃었습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구급차를 부르는 소리,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회장님을 부축하려 다가가자 건장한 보안요원 2명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회장님께 가까이 오지 마. 이 배신자야. 저는 무력하게 서현 씨가 울부짖으며 아버지를 실은 들것을 따라 달려나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그녀가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은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절망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억울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한 회장님은 위기를 넘겼지만 여전히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어떤 충격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손 쓸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현 씨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길 잃은 아이처럼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따뜻한 우유 한 팩을 내밀었습니다. 서현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에 들린 우유를 보고 다시 저를 보더니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우유를 받지 않고 제게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해고 통지서였습니다. 아래에는 이사진 전원의 서명이 되어 있었고 총괄 대표인 그녀의 서명란만 비어 있었습니다. 이사진들이 서명하라고 압박했어요. 지훈 씨를 해고하고 고소하지 않으면 제 직위를 박탈하고 자금을 회수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빠가 깨어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박지훈 그놈 쫓아냈냐 였어요. 서현 씨가 조각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훈 씨, 미안해요. 당신이 억울하다는 거 알아요. 전부 최강민이 파남정이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저에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둘 수는 없어요. 한성그룹이 제 손에서 무너지는 것도 볼 수 없어요. 저는 벼랑 끝에 몰린 사랑하는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계속 버티고 있는다면 저는 모든 사람에게 눈엣 가시가 될 것이고 그녀의 아버지를 더 위독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것이며 이사진이 그녀를 압박하는 빌미가 될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를 붙잡고 있는 것은 이기심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서현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을 부드럽게 감싸고 펜을 단단히 쥐어주었습니다. 서명하세요. 서현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제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안 돼요. 못해요. 당신을 내보내면 누가 날 지켜줘요. 누가 나한테 죽을 끓여줘요. 저는 가슴이 소금에 절인 듯 아팠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말 들어요, 서현 씨. 당신은 장수예요. 냉정함을 유지해야 해요. 내가 떠나면 최강민도 경계를 풀 거예요. 나는 회사를 떠나는 거지 당신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약속해요. 지훈 씨. 서현 씨가 흐느꼈습니다. 서명해요. 서현 씨가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종이 위에 휘갈기듯 서명했습니다. 그 서명은 눈물로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해고 통지서를 받아 조심스럽게 접어 심장과 가장 가까운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마지막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강하게 버텨요. 이제 아무도 믿지 마세요. 심지어 가장 가까운 비서까지도요.
저는 항상 다른 방식으로 당신 뒤에 있을게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만약 돌아본다면 그녀를 떠날 용기가 사라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 등 뒤로 서연 씨의 울음소리가 차가운 병원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억울함과 굴욕을 씻어내려는 듯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빗물이 눈물과 뒤섞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후에야 회사를 나왔습니다. 제 손에는 작업복 몇 벌과 낡은 장갑, 그리고 개인 사물함에 소중히 간직했던 서연 씨의 웃는 사진 한 장이 담긴 작은 종이 상자 하나뿐이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봤지만 불똥이 튈까 두려워 인사조차 건네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문을 나서며 지난 2년간 정들었던 거대한 건물을 돌아봤습니다. 가장 높은 층, 대표이사실의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서연 씨가 그곳에 홀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슬비 너머로 창가에 서서 제가 있는 길을 내려다보는 그녀의 작은 그림자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손을 흔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아직 여기 있다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제가 사라지는 것이 그녀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발걸음을 옮겨 바쁘게 오가는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세상에서 버려진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취방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토바이를 몰고 병원으로 가 구석진 곳에 주차하고 앉아 한 회장님의 병실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병문안도 전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렇게라도 서연 씨 곁에 조금 더 가까이 있고 싶었습니다. 훗날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에야 서연 씨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던 그 하얀 병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저는 그녀에 대한 연민으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때 한 회장님은 막 의식을 되찾은 참이었습니다. 의사는 그가 급성 신부전 3기이며 조금이라도 더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 뇌졸중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온몸에 튜브를 꽂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눈에 띄게 늙고 펀숙해져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그의 곁에 앉아 앙상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사모님은 침대 발치에 서서 퉁퉁 부은 눈으로 불안하게 옷자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한 회장님이 약한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엄격했습니다. 박지훈 그놈 해고했느냐? 서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네, 아빠. 오늘 오후에 해고 통지서에 서명했어요. 한 회장님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내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잘했다. 배은망덕한 놈은 절대 곁에 둬선 안 돼. 하지만 그놈을 쫓아내는 건 시작일 뿐이야. 지금 한성그룹 꼴을 보거라. 풍전등 하나 다름없어. 주가는 폭락하고 협력사들은 계약을 파기하고 은행은 빚 독촉을 하고 있다. 이 회사는 네 엄마와 내가 평생 피땀 흘려 이룬 전부인데 이대로 무너지게 둘 셈이냐? 서연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상무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어, 얘야. 사모님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마치 애원하는 듯 했습니다. 네가 그 사람 성격을 싫어하는 거 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겐 돈과 권력이 있어. 네가 아내가 되겠다고 고개만 끄덕이면 즉시 자금을 투입해서 우리 빚을 다 갚아주고 회사를 다시 일으켜주겠다고 약속했단다. 그 서연 씨가 절망적인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엄마도 잘 알잖아요. 우리 가족을 무시하고 저를 물건 취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과 결혼하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를 그런 지옥으로 밀어 넣으실 거예요? 사모님이 고개를 돌려 몰래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도 알아. 엄마도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지만 얘야, 네 아빠를 좀 보렴. 아빠가 파산이라는 충격을 견디실 수 있겠니? 집도 회사도 다 잃으면 아빠는 어떻게 사시겠어? 그때가 되면 행복이 다 무슨 소용이겠니? 부모가 가난과 빚더미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걸 보면서 사모님의 말은 비수처럼 서연 씨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한 회장님은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었고 옆에 있던 심박 측정기가 불안정한 신호를 알리며 다급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아빠, 진정하세요. 서연 씨가 놀라 아버지의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한 회장님이 서연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톱이 그녀의 살을 고통스럽게 파고들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부탁한다. 이게 아빠의 마지막 부탁이라고 생각해다오. 한성그룹을 살려다오. 이 늙은이의 목숨을 구해다오. 최상무와 결혼해라. 네가 고개만 끄덕이면 아빠는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있다. 하지만 네가 계속 그 운전기사 놈하고 고집을 부린다면 차라리 지금 여기서 아빠를 죽게 내버려둬라. 말을 마친 한 회장님은 코에 꽂혀있던 산소호흡기를 거칠게 뽑아버렸습니다. 아빠, 안 돼요. 서연 씨가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아버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 순간 병실의 광경은 서연 씨에게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한쪽에는 이제 막 찾은 진실한 사랑이, 다른 한쪽에는 아버지의 목숨과 가문의 명예가 있었습니다. 효와 사랑, 어느 쪽이 더 무거웠을까요? 산소 부족으로 파랗게 질려가는 아버지와 자기 발밑에 무릎 꿇고 있는 어머니를 보며 서연 씨는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기적으로 자신의 삶만을 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 씨는 손에 힘을 풀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시든 꽃처럼 축 늘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호흡기를 다시 씌워주며 텅 비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동의할게요. 최강민과 결혼할게요. 아빠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다 할게요. 그 말을 듣고서야 한 회장님은 조용히 누웠고 호흡도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사모님은 딸을 끌어안고 연신 하늘에 감사했지만 서연 씨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그 순간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병원 문 밖, 저는 여전히 낡은 오토바이에 앉아 얇은 재킷 하나에 의지해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인이 방금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 씨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저는 무사하다는 메시지이기를 바라며 황급히 열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화면에 뜬 짧은 문장은 저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그만해요. 나 이제 너무 지쳤어요. 가난하고 힘든 건 더는 못 견디겠어요. 나 최강민 씨랑 결혼할 거예요. 더는 날 찾지 마세요. 날 잊어요. 저는 그 문자를 수십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글자들이 눈물로 번져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연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강요받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토록 잔인한 말들은 진짜 그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수록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호랑이 굴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의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병실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불은 여전히 환하게 켜져 있었지만 어째서인지 너무나도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멍하니 앉아 있는데 짙은 녹색의 대형 화물차가 터미널 옆 하역장으로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차체에는 익숙한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최강민 회사의 원자재 운송 차량이었습니다. 예전에 서연 씨를 모시고 창고를 여러 번 점검하러 갔었기에 운송에 대해 약간의 지식이 있었습니다. 규정상 저런 종류의 차량은 최대 15톤까지만 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 위로 짓눌린 타이어와 언덕을 오를 때 힘겹게 으르렁거리는 엔진 소리를 보니 저 차는 적재량을 최소 2배는 초과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운전기사 한 명이 차에서 뛰어내려 담배에 불을 붙이며 조수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젠장, 최강민. 그 자식이 과적 단속 피한다고 이 화학약품 덩어리를 뺑뺑이 돌려서 옮기게 하잖아. 힘들어 죽겠네. 서류에는 분명 최고급 합성 섬유라고 적혀 있는데 왜 이렇게 농약 같은 역한 냄새가 나는 거야? 조금만 더 맡았다간 토할 뻔했네. 조용히 좀 해. 조수가 주위를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그 양반이 운송비를 3배나 쳐주는데 그냥 하는 거지. 듣자 하니 이거 국경에서 밀수한 물건이라던데. 유럽산 라벨 붙여서 자회사들한테 넘기는 거라고. 두 기사의 무심한 대화가 제 귀에 벼락처럼 꽂혔습니다. 최고급 합성 섬유인데 화학약품 냄새가 나고 밀수해서 유럽산 라벨을 붙인다? 직감적으로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근 서현 씨가 협력사 원단의 품질이 불안정하고 직조시 분량이 잦으며 염색이 잘 안 된다고 불평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최강민은 항상 신기술 테스트 중인 제품이라 그렇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저 기사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최강민은 대규모 상업 사기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값싼 유해 폐기물을 마법처럼 고급 원료로 둔갑시켜 한성그룹에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팔아 넘기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한성그룹은 단순히 바가지를 쓰는 것을 넘어 유해하고 품질 낮은 제품을 생산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현 씨 가문의 신용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최강민이 한성그룹을 합병하려는 이유가 혹시 서현 씨의 회사를 이 더러운 물건들의 처리장으로 삼고 문제가 터졌을 때 한성그룹을 방패막이로 쓰려는 것이 아닐까? 서현 씨가 위험했습니다. 그녀는 사기꾼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아버지의 평생 업적을 호랑이 아가리 속으로 밀어넣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고향행 버스표를 내려다봤습니다. 버스는 곧 출발할 시간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고 도망치고 사랑하는 사람을 진흙탕 속에 내버려 둔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남는다는 것은 거대한 그룹과 맞서고 위험에 노출되고 발각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빗속에서 흐느끼던 서현 씨의 모습, 가족을 위해 야위어 가던 그녀의 모습이 다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녀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저를 밀어내도 저는 그녀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에 든 버스표를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돌아가지 않겠다. 저는 다시 도시로 향했지만 예전 자취방으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태성그룹의 물류 창고가 있는 외곽 공단으로 향했습니다. 최강민의 창고 바로 옆 이주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허름한 동네에 방을 하나 구했습니다. 흰 셔츠 대신 헌옷 시장에서 산 낡은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수염을 밀고 머리를 짧게 깎아 외모를 바꿨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더 이상 운전기사 박지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적의 소굴에 조용히 잠입해 증거를 찾아내고 최강민의 가면을 벗겨낼 것이었습니다. 태성그룹 물류창고는 도시 외곽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조각과 철조망이 박힌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낮은 굉음을 내는 컨테이너 트럭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드나들었고 밤에는 대낮처럼 환하게 불이 켜졌습니다. 훈련받은 경비견들이 곳곳을 순찰했습니다. 저는 칠성파 상처라는 별명을 가진 현장 반장을 통해 하역 인부로 취직했습니다. 음침한 표정, 짧게 깎은 머리,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의 저를 보고 예전 한성그룹의 단정한 운전기사였다고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말이 없고 묵묵히 일만 하는 저를 벙어리박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역일은 상상 이상으로 고됐습니다. 50kg짜리 화학약품 포대가 어깨를 짓눌렀고 함석 지붕에서 내리쬐는 열기에 땀이 비오듯 흘러 눈을 따갑게 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은 제가 매 순간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인부들은 모여 앉아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뜨거운 뉴스는 바로 태성그룹 최강민 상무와 섬유업계의 여왕 한서연 대표의 세기의 약혼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퍽퍽한 빵을 씹으며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이야, 진짜 돈 냄새 진동하는 결혼이네. 예물이 수백억이라던데 신부는 인형처럼 예쁜데 왜 저렇게 초상집 온 사람처럼 표정이 어둡냐? 한 인부가 인터넷 기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 몰랐냐? 한성그룹 노선을 자주 뛰던 트럭 기사가 끼어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듣기론 저 여자 빚 때문에 억지로 결혼하는 거래. 우리 최상무 성격 너도 알잖아? 여자 갈아치우는 게 취미인 양반인데 결혼해봤자 장식품 취급이나 하겠지. 그리고 처가에 하는 짓도 영 아니더만. 어제 한성그룹에 물건 내리러 갔더니 로비 한가운데서 한 대표한테 창고관리 권한 넘기라고 소리소리 지르더라. 장인어른 될 양반도 옆에 서서 찍소리도 못하고 아주 불쌍해 보이더라.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손에 든 빵을 부스러뜨릴 듯 꽉 쥐었습니다. 서연 씨, 대체 어떤 일을 겪고 있는 겁니까? 최강민은 당신을 차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의지를 꺾고 당신과 당신 가족을 그의 노예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이 매는 빵을 억지로 삼키며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호랑이 굴 안에 있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제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고 서연 씨를 구할 희망도 물거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흘 정도 일하자 저는 이 창고의 비정상적인 운영 방식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창고는 두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일반 화물을 다루는 A구역은 누구나 드나들 수 있었지만 가장 안쪽에 위치한 B구역은 별도의 경비팀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B구역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만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으로 들어가는 컨테이너 트럭들은 모두 번호판이 낯설었고 짐칸은 방수포로 단단히 덮여 있었습니다. B구역의 하역 인부들 또한 최강민의 직속 부하들로 일반 인부들보다 3배나 높은 급여를 받았고 A구역 인부들과의 교류는 절대 금지되었습니다. 저는 현장 반장인 칠성파 상처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돈을 밝히고 술을 좋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얼마 안 되는 일당을 털어 좋은 소주와 안주를 사서 그를 인부 숙소로 초대했습니다. 술이 들어가자 칠성파 상처가 혀 꼬부라진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힘 하나는 장사야. 계속 잘하면 B구역 팀으로 넣어주지. 거긴 돈은 많이 주지만 입 다물고 돈만 받아야 하는 곳이야. 전 순진한 척하며 그에게 술을 더 따라주었습니다. B구역이 뭐 그렇게 대단한 곳입니까, 반장님? 거기도 그냥 집 나르는 곳 아니에요? 칠성파 상처가 눈을 가늘게 뜨고 목소리를 낮춰 비밀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해. 거긴 전부 위험한 물건들이야. 듣자 하니 수입 금지된 독성 염색 화학 약품이라던데 엄청 독하지만 값은 엄청 싸대. 최상무가 그걸 들여와서 라벨만 싹 바꿔서 대기업에 파는 거야. 그중에 그 양반 약혼녀 회사라는 한성그룹인가 거기도 있고 진짜라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최강민은 한성그룹을 불법 물품을 처리하는 뒷마당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원료로 옷을 만든다면 소비자들은 피부병에 걸릴 수도 있었고 그렇게 되면 한성그룹이라는 이름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강민은 유유히 이득을 챙기고 발을 뺄 것이었습니다. 혹시 거기 들어가 볼 방법은 없을까요? 너무 궁금해서요. 제가 떠보듯 물었습니다. 칠성파 상처가 질색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너 미쳤냐? 거기 경비들은 전부 조폭 출신의 전기 충격기까지 갖고 있어.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다간 다리 몽둥이가 부러질걸. 그냥 술이나 마셔. 괜한 짓 하지 말고. 저는 더 묻지 않았지만 머릿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천금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B구역의 지게차 한 대가 갑자기 고장나 멈춰 섰습니다. B구역의 수리팀은 모두 휴가를 떠나 아무도 고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건은 동이 트기 전에 급히 옮겨야 했습니다. 창고 관리자가 수리할 사람을 찾으러 다급하게 뛰어다녔습니다. 숙소에 누워있던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 달려나갔습니다. 제가 지게차 고칠 줄 압니다. 예전에 정비공으로 일했었습니다. 관리자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며 손전등을 제 얼굴에 비췄습니다. 네가? 벙어리박 네가? 확실해. 만약 더 망가뜨리면 네 평생 월급으로도 못 갚을 줄 알아. 확실합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맡겨주십시오. 못 고치면 어떤 벌이든 받겠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관리자는 저를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심장이 북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두 구역을 가르는 무거운 철문을 통과했습니다. B구역 안은 코를 찌르는 역한 화학약품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환풍기가 최대한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철제 드럼통들이 하늘 높이 쌓여 있었고 겉에는 알아볼 수 없는 외국어와 위험, 경고 표시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거는 저쪽 구석에서 한 무리의 인부들이 그 라벨들을 떼어내고 유럽산 고급 친환경 원료라고 인쇄된 새로운 라벨을 덧붙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소름 돋는 것을 억누르며 통로 한가운데 멈춰선 지게차에 집중했습니다. 끊어진 전선을 다시 연결하고 시동을 거는 데는 15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쾌한 엔진 소리가 울리자 관리자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쓸만하네. 이제 수리 끝났으니 당장 나가. 여긴 네가 놀 곳이 아니야. 저는 고개를 숙이며 연장을 챙기는 척 했습니다. 그러다 일부러 스패너 하나를 드럼통 너미 깊숙한 곳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연장을 떨어뜨렸네요. 금방 죽겠습니다.
연장을 줍는 척 안으로 기어 들어간 저는 재빨리 소매에 숨겨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고 라벨이 교체되고 있는 화학약품 통들과 원래 라벨 그리고 가짜 라벨을 빠르게 촬영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오래 걸려? 관리자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금방 나갑니다.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서둘러 쑤셔 넣고 겁에 질린 표정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구역 문을 나서자 죽다 살아난 듯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등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증거는 확보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 물건들이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최강민이 발뺌할 수 없도록 장부와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검은색 마이바흐 한 대가 저를 스쳐 지나 창고관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번호판을 알아봤습니다. 최강민의 차였습니다. 그가 이 시간에 여긴 왜? 물건을 확인하러 온 건가? 아니면은 또 다른 음모를 꾸미는 건가? 저는 낡은 타이어 더미 뒤에 숨어 그를 지켜봤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최강민이 내렸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고개를 숙인 채 넉나간 표정으로 걷는 서연 씨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서연 씨가 왜 여기에? 저는 최강민이 서연 씨의 팔을 붙잡고 사무실로 질질 끌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연 씨가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히기도 전에 최강민의 고함이 밤의 정적을 깨고 들려왔습니다. 똑똑히 봐. 여기가 내 제국이야. 네가 아직도 고고한 대표님인 줄 알아? 당장 이 위임장에 서명해. 안 그러면 내일 당장 네 아버지를 영원히 병원 신세지게 만들어주겠어? 제 안에 피가 들끓었습니다. 당장 달려가 저놈의 얼굴을 박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든 채 눈물을 흘리는 서연 씨를 보았습니다. 참아야 한다. 지금 섣불리 나섰다가는 나와 그녀 모두 죽게 될 것이다. 저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이 안의 증거만으로는 부족했지만 서연 씨의 등장과 최강민의 태도는 제게 새로운 단서를 주었습니다. 그는 서연 씨에게 관리 권한을 위임하라고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불법 물품을 한성그룹으로 넘기는 것을 즉시 합법화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동맹이 필요했습니다. 칠성파 상처가 무심코 뱉었던 장부 조작을 거부하다 억울하게 해고당했다는 전직 회계팀장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으로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태성그룹 물류창고에서 유령처럼 살았습니다. 낮에는 정체를 숨기기 위해 무거운 화물포대에 머리를 박고 일했고 밤에는 창고 관리팀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눈에 불을 켜고 관찰했습니다. B구역에 잠입했던 그날 밤 이후 저는 최강민이 대규모 원료 조작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찍은 영상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태성그룹 같은 거대 기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원본 수입 서류와 감정을 위한 샘플 같은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기회는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날 밤 낯선 번호판을 단 컨테이너 트럭 행렬이 창고로 밀려 들어오면서 찾아왔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현장 반장 칠성파 상처는 그날 복통이 심하다며 하역팀 감독 권한을 제게 넘겼습니다. 박씨, 가서 새로 들어온 물건들 좀 내려. 조심해서 다뤄. 유럽산이니까. 하나라도 깨트리면 집 하나도 못 갚을 줄 알아. 칠성파 상처는 배를 움켜쥐고 당부한 뒤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인부들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바람이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거대한 컨테이너들이 노란 조명 아래 음산하게 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 컨테이너 문이 열리자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가 터져나와 근처에 있던 인부들이 코를 막고 기침을 해댔습니다. 젠장, 무슨 원단이 이렇게 냄새가 고약해? 한 인부가 투덜거렸습니다. 저는 낮게 소리쳤습니다. 빨리들 움직여. 잔말 말고 비에 젖겠다. 저는 확인차 트럭 위로 올라갔습니다. 안에는 파란색 플라스틱 드럼통 수백 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겉에는 이탈리아어로 된 라벨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절대적으로 안전한 친환경 섬유 염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온갖 화물을 실어 나르며 쌓은 경험으로 저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 반장님, 2차 끝났습니다. 다음 차로 옮길까요? 한 인부의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돌려놓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라벨을 다시 붙이고 트럭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래, 계속해. 저는 모두가 바쁘게 짐을 옮기는 틈을 타 창고 옆에 있는 입출고 사무실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아까 트럭 기사가 서류를 제출하고 식사하러 가는 것을 봤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는 천장 선풍기 소리만 삐걱거렸습니다. 어지러운 책상 위에는 방금 서명된 운송장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가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바로 이거였다. 원본 서류. 거기에는 이 화물의 출처가 국경 너머의 한 화학 공장이며 수입 가격은 리터당 500원으로 거의 공짜나 다름없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놓인 태성그룹이 한성그룹으로 보낼 출고 송장에는 리터당 50영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100배의 차익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와 땀 위에 세워진 거대한 숫자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모든 서류를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물로 남기기 위해 붉은 직인이 찍힌 원본 운송장, 귀퉁이를 작게 찢어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막 빠져나가려는데 복도에서 구둣발 소리와 함께 최강민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입고 끝나는 대로 내일 바로 한성그룹으로 넘겨. 내 와이프가 공장 돌리느라 급하다더라고. 저는 심장이 잦는 것 같았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문은 하나뿐이었고 최강민이 그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지만 20제곱미터 남짓한 이 작은 방에는 구석에 놓인 낡은 철제 캐비닛 외에는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캐비닛과 곰팡내 나는 벽 사이의 좁은 틈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먼지와 거미줄이 얼굴에 달라붙었지만 소리 한 번 내지 못했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고 최강민이 창고 관리자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형님 걱정 마십시오. 이탈리아산 라벨은 부하들 시켜서 전부 다 붙여놨습니다. 아주 그럴듯합니다. 관리자가 아첨하며 웃었습니다. 최강민은 의자에 주저앉아 제가 숨어있는 곳 바로 옆 책상에 다리를 올렸습니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여 깊게 빨아들인 뒤 연기를 자욱하게 내뿜었습니다. 좋아. 이번 일만 잘 처리되면 두둑하게 챙겨주지. 아, 그리고 예전에 그 늑다리 회계팀장, 김 부장 말이야. 요즘 소식 없나? 관리자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네, 아직 잠잠합니다, 형님. 지시로 허위 장부 서명을 거부하다 잘린 뒤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부하들 시켜서 사방을 뒤졌는데도 안 보입니다. 최강민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반드시 찾아내. 그 늙은이는 내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 만약 경찰이나 기자들 손에 들어가면 골치 아파져. 찾으면 깔끔하게 처리해. 김 부장이라는 이름을 듣자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방금 찍은 서류들은 최강민이 이 화물에 대해 사기를 쳤다는 증거는 되지만 그를 감옥에 보내려면 그 회계팀장이 가진 검은 장부가 필요했습니다. 최강민은 담배를 다 피우고 일어나 바지를 털었습니다. 자, 이제 와이프 드레스 피팅하는 거 보러 가야지. 중요한 날이 코앞인데 모범적인 남편 연기도 잘해야지. 안 그래? 그는 비웃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관리자도 쪼르르 따라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진 후에야 저는 숨어있던 곳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몸은 굳어 있었고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서류를 보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제 조작된 서류 사진도 있고 내일 이 화물이 옮겨지면 서연 씨에게 닥칠 위험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살아있는 증인인 전 회계팀장 김 부장의 존재도 알게 되었다. 예전에 서연 씨가 그분을 존경심을 담아 언급했던 기억이 났다. 청렴한 분으로 한 회장님 밑에서 일하다가 협력사 지원 업무로 파견되었다고 했다. 만약 그가 최강민의 추격을 피해 도망치고 있다면 분명 최강민이 상상도 못할 곳에 숨어 있을 것이다. 서연 씨가 김 부장님의 고향이 소금밭이 펼쳐진 외딴 바닷가 마을이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은퇴하면 그곳으로 돌아가 연부로 조용히 살고 싶다고 하셨다고. 그날 밤 저는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핑계로 일을 그만뒀다. 며칠간의 하역일로 번 얼마 안 되는 돈을 챙겨 그 소금기 가득한 바닷가 마을로 가는 야간 버스에 몸을 실었다. 시간이 없었다. 모레가 약혼식이자 그 화물이 본격적으로 생산에 투입되는 날이었다. 저는 제 시간에 김 부장님을 모시고 돌아가기 위해 죽음과 경주해야만 했다. 새벽녘, 버스는 저를 군내 도로 삼거리에 내려주었습니다.
소금기 섞인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중부 해안 지역의 뼛속 시린 추위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낡은 배낭을 고쳐매고 제 희미한 기억 속 김 부장님의 고향인 소금마을로 가는 오토바이 택시를 잡았습니다. 소금마을은 하늘과 맞닿은 끝없는 하얀 염전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햇볕은 혹독했습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태양은 머리 위에서 불을 뿜는 듯 했습니다. 연부들은 땀으로 흠뻑 젖은 채 묵묵히 소금을 긁어모으고 있었고 모두의 피부는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둑길을 따라 걸으며 반년 전쯤 이곳으로 이사온 60대 서울 말투의 남자에 대해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빚쟁이나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오전 내내 끈질기게 물어본 끝에 한 노파가 밭끝에 외따로 서 있는 허름한 오두막을 가리켜 주었습니다. 저기 저 양반 말하는구먼. 아주 말도 없고 누구랑 어울리지도 않고 아침부터 밤까지 소금밭에만 코박고 살아. 저는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오두막을 향해 빠르게 걸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과연 저분이 한때 잘 나가던 회계팀장 김 부장님일까? 아니면 헛수고를 하는 걸까? 오두막에 가까워지자 한 남자가 소금 썰애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깡마르고 등이 약간 굽어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에 해진 밀짚 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썰애를 쥔 그의 손은 굳은 살이 박였음에도 불구하고 농기구보다는 펜을 잡았던 사람의 길고 가는 손가락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남자가 깜짝 놀라 손에 든 썰애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찹 돌아섰고 그 눈은 경계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얼굴은 서쑥했고 수염과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 회사 인사기록 카드에서 봤던 익숙한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틀림없는 김 부장님이었습니다. 그는 몇 걸음 물러서며 무기로 쓸만한 나뭇가지를 더듬어 찾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구요? 뭘 원하시오? 최강민이 보냈소? 입마금하러 날 죽이러 온 거요?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김 부장님 진정하세요. 저는 최강민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한성그룹 한서연 대표님의 운전기사였던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한 대표님을 돕기 위해 부장님을 찾아왔습니다. 한서연이라는 이름의 김 부장님의 눈빛이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한 대표? 왜 그분이 날 찾으라고 보냈소? 난 은퇴한 지 오래고 아무 관련도 없소. 돌아가시오. 그는 등을 돌려 오두막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부장님, 내일 한서연 대표님이 최강민과 약혼합니다. 그리고 내일 최강민이 조작한 화학약품이 한성그룹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부장님이 돌아가지 않으시면 한 대표님은 모든 것을 잃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위험한 화학물질에 노출될 겁니다. 김 부장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는 뜨거운 햇볕 아래서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잠시 후 그가 돌아섰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소? 유해 화학 약품이라고? 최강민 그놈이 감히 그런 짓까지 한단 말이오? 저는 그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꺼내 창고에서 몰래 찍은 영상과 조작된 서류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십시오. 이건 제가 목숨을 걸고 구해온 증거입니다. 그놈은 저급한 원료를 들여와 원단을 염색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계셨으니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할지 잘 아실 겁니다. 김 부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아들고 사진들을 넘겨보았습니다. 유해 경고 라벨이 뜯겨나간 것을 보자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염전 바닥에 주저앉아 고통스럽게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세상에, 악마 같은 놈. 돈에 미친 줄은 알았지만 악마일 줄이야. 예전에 그놈이 허위장부 서명을 강요했을 때 난 견디지 못하고 도망쳤소. 그저 돈이나 빼돌리는 줄 알았지. 감히 사람 목숨까지 해칠 줄은 몰랐소. 저는 그의 옆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장님, 두려워하시는 거 압니다. 평화를 찾아 이곳으로 도망치셨겠지만 부장님의 침묵이 악을 돕고 있습니다. 부장님께서 존경했던 옛 상사의 딸인 한서연 대표님이 지금 그놈에게 속아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가족이 풍비박산 나기 직전입니다. 김 부장님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최강민 그놈은 힘이 막강하오. 예전에 내가 입이라도 뻥끗하면 조폭을 보내온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했소. 난 늙어서 죽어도 괜찮지만
고향에 있는 처자식들이 두렵소. 저는 그의 앙상한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십니다. 제가 이미 경찰 경제팀에 신고했습니다. 그들은 최강민의 내부 장부를 잘 아는 살아있는 증인만 있으면 수사 자료를 보강해 긴급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직 부장님만이 그의 검은 장부에 담긴 암호를 풀 수 있습니다. 부장님께서 나서주시면 최강민은 즉시 체포될 겁니다. 더는 누구도 해칠 수 없게 될 겁니다. 저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부장님의 직업적 양심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 제품을 사용하게 될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어떤 불행도 겪어서는 안 될 착한 한서연 대표님을 생각해 주십시오. 부장님께 간청합니다. 세찬 바닷바람이 그의 밀짚 모자를 날려버렸습니다. 모자는 소금기 어린 땅 위를 뒹굴었습니다. 김 부장님은 오랫동안 침묵하며 햇살 아래 반짝이는 하얀 염전을 바라봤습니다. 아마도 두려움과 양심 사이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을 겁니다. 마침내 그는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듯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바지에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단호해져 있었습니다. 자네 말이 맞네. 난 너무 오래 도망쳤어. 평생 돈과 장부를 지키는 일을 했는데 내 숫자들이 범죄로 더럽혀지는 걸 더는 볼 수 없네. 그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가겠네. 아직 태성그룹의 진짜 회계 데이터 전체를 백업해둔 USB를 배낭 밑바닥에 숨겨두었지. 그것이 최강민에게 내려질 사형 선고가 될 걸세. 저는 기뻐서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떠나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김 부장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오두막으로 들어가 낡은 옷 몇 가지를 챙겼습니다. 가세박 기사. 늙었지만 뼈는 아직 단단하네. 이번에야말로 그놈과 끝장을 보겠어. 정의가 이기는지 돈이 이기는지 한번 보자고. 우리는 서둘러 소금 마을을 떠나 바람을 거슬러 도시로 돌아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고 제 마음은 불타는 듯 초조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김 부장님은 비닐로 몇 겹이나 싼 작은 USB를 꺼내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내 목숨이자 한성그룹의 희망일세. 자네가 가지고 있게. 만약 오는 길에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경찰에 넘겨주게. 저는 USB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작지만 그 안에는 정의와 제가 사랑하는 여인의 미래가 담겨 있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부장님. 제 목숨을 걸고 부장님과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버스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내일 벌어질 일들을 상상했습니다. 시계가 오전 7시를 가리킬 때 버스는 터미널에 멈췄습니다. 도시는 이미 분주한 일상으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오늘 하루는 끊어질 듯 팽팽한 활시위처럼 더디고 긴장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김 부장님을 경찰서 근처의 한적한 모텔로 모셨습니다. 그곳에서 씻고 휴식을 취하며 마음의 준비를 하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장 대여점으로 달려가 가장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빌렸습니다. 며칠간의 고생으로 야윈 제 몸에는 조금 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오전 9시 한성그룹과 태성그룹의 약혼식 겸 합병 계약식이 최고급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축하 화환이 길게 늘어섰고 언론과 기자들이 입구를 가득 메웠습니다. 모두가 이것을 세기의 결혼, 두 비즈니스 제국의 완벽한 결합이라고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껍데기 속에 추악한 음모와 당사자의 눈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하객들 틈에 섞여 아직 취소되지 않은 낡은 직원 출입증 덕분에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연 회장은 크리스탈 조명으로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최강민은 와인잔을 든 채 특유의 의기양양한 미소를 짓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하얀 턱시도를 입고 있어 동화 속 왕자님처럼 보였지만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에서는 오만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 그녀를 보자 심장이 받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 씨는 순백의 약혼 드레스를 입고 화려하게 화장을 했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퉁퉁 부은 눈은 허공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강민 옆에 서 있었지만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듯 외롭고 차가워 보였습니다. 한 회장님 내외는 앞자리에 앉아 억지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한 회장님의 손은 계속해서 떨려 의자 팔걸이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낭낭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분들의 시선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최강민 상무님과 한서연 대표님께서 합병 계약서에 서명하시고 약혼 반지를 교환하며 공식적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최강민이 서연 씨에게 몸을 기울여 귓속말을 했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저는 그것이 협박의 말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 씨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 쥐고 있기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최강민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명해. 그리고 웃어. 온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잖아. 서연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 계약서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자신의 인생과 아버지의 업적에 종지부를 찍을 준비를 했습니다. 멈춰. 저의 외침이 장엄한 공간과 감미로운 음악을 찢고 울려 퍼졌습니다. 연회장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정문으로 쏠렸습니다. 저는 당당하고 단호하게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경호원들이 저를 막으려 했지만 제 불타는 기세에 잠시 주춤했습니다. 지훈 씨, 서연 씨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고 눈은 믿을 수 없다라는 듯 커져 있었습니다. 최강민이 저를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극심한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이 근본도 없는 놈이 여기서 무슨 행패야? 경비 뭐해? 저놈 당장 끌어내. 저는 멈추지 않고 곧장 무대 위로 올라가 멍하니 서 있는 사회자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았습니다. 저는 최강민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본 뒤 수백 명의 하객과 저를 향한 카메라 렌즈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이 예식은 계속될 수 없습니다. 이 합병 계약은 사실 거대한 함정이며 지금 신부 옆에 서 있는 저 남자는 위험한 사기꾼이기 때문입니다. 연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벌집을 쑤신 듯 커졌습니다. 한 회장님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최강민이 제 마이크를 빼앗으려 달려들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입 닥쳐.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어. 저는 몸을 옆으로 피하며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허위사실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 톤의 위험한 공업용 화학약품이 당신의 태성그룹을 통해 유럽산 친환경 원료라는 이름으로 한성그룹 공장으로 운송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아내가 될 사람의 회사를 쓰레기 처리장이자 불법 물품 처리장으로 만들어 사리사욕을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서연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최강민과 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지훈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유해 화학 약품이라니? 최강민은 이성을 잃고 자신의 경호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놈 잡아. 저놈 미쳤어. 당장 끌어내. 서너 명의 거구들이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서며 손에 든 USB와 서류 뭉치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제게 증거가 있습니다. 모든 서류, 창고에서 촬영한 영상, 그리고 관련 증인까지 전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정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김 부장님 들어오시죠? 거대한 문이 다시 한번 열리고 김 부장님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모습은 작고 초라했지만 그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놀란 시선을 받으며 무대를 향해 똑바로 걸어왔습니다. 최강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치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던 옛 회계팀장을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김 부장님은 단상 위로 올라와 최강민을 똑바로 쳐다보며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의 진짜 얼굴을 폭로하러 돌아왔네, 최상무. 내가 죽은 줄 알았나? 하늘이 보고 있네. 자네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어.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서연 씨가 제게 달려와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지훈 씨, 이게 정말이에요? 저는 그녀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저는 당신을 해방시키기 위해 여기 온 겁니다. 최강민은 자신이 벼랑 끝에 몰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주위의 의심스러운 눈초리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는 카메라 렌즈를 보았습니다. 그의 안에 잠재되어 있던 짐승 같은 본성이 깨어났습니다. 그는 갑자기 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 계획섹스 죽여버리겠어. 연회장 전체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온갖 풍파를 겪으며 단련된 제 생존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고 몸을 왼쪽으로 기울여 아슬아슬하게 공격을 피했습니다. 최강민이 균형을 잃고 앞으로 쏠리는 순간 저는 그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채 뒤로 꺾어 테이블 위로 내리꽂았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발버둥치며 소리 질렀지만 유흥에 찌든 그의 힘이 노동으로 단련된 제 힘을 당해낼 리 없었습니다. 최강민의 경호원들이 그를 구하려 달려들었지만 정문에서부터 단호한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 멈춰. 경찰이다. 경찰들이 순식간에 들이닥쳐 현장을 제압했습니다. 저는 최강민을 테이블에 짓누른 채 그의 귓가에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네가 졌어, 최강민. 돈으로 세상 사람들의 눈은 가릴 수 있었겠지만 하늘의 눈은 가릴 수 없었지. 저는 김 부장님의 USB를 무대 위 거대한 LED 스크린에 연결하라고 신호했습니다. 제가 폭풍을 치던 밤 B구역 창고에서 몰래 찍었던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연 회장은 숨을 죽였고 그 끔찍한 광경에 모두가 소름 끼쳐 했습니다. 이어서 원본 서류들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살아있는 숫자들은 최강민의 범죄를 명백하게 증명했습니다. 객석에서는 분노에 찬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기자들은 쉴 새 없이 셔터를 눌러댔고 플래시가 번개처럼 최강민을 둘러쌌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에게 축배를 들던 사업 파트너들은 이제 그를 괴물 보듯 혐오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초라한 모습의 김 부장님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태성그룹의 전 회계팀장이었던 김성철입니다. 제가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그의 모든 범죄 행각이 기록된 검은 장부는 이미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김 부장님의 증언은 최강민에게 남은 마지막 신뢰마저 박살내는 결정타였습니다. 최강민은 그제야 풀려났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옷은 흐트러지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경멸의 시선에 둘러싸인 채 외톨이가 된 자신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그는 제 옆에 얼어붙어 서 있는 서연 씨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이 나쁜 년, 전부 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까지 한 건 다 망해가는 내 놈들 회사 때문이었다고. 내 돈이 아니었으면 네 아버지랑 네가 세운 한성그룹은 진작에 길바닥에 나앉았을 거야. 고마워하기는커녕 저 운전기사 놈이랑 한패가 돼서 날 함정에 빠뜨려? 서연 씨는 자신이 하마터면 남편이라고 부를 뻔했던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체념이 없었습니다. 오직 극심한 경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최강민과 마주섰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이 허공을 갈랐고 사무실에서보다 더 강력한 따귀가 최강민의 뺨에 내리꽂혔습니다. 그것은 한 가문의 각성과 자존심이 담긴 따귀였습니다. 입 닥쳐! 서연 씨의 외침이 연 회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당신의 더러운 일에 우리 가족을 끌어들이지 마. 우리는 가난해질 수도 있고 파산할 수도 있어. 하지만 당신처럼 양심을 팔지는 않아. 당신이 한성그룹을 구했다고? 아니, 당신은 우리를 당신의 이익을 위한 쓰레기 처리장으로 만들려 했어. 당신은 구세주가 아니라 악마야. 말을 마친 서연 씨는 손가락에 끼고 있던 값비싼 약혼 반지를 빼서 최강민의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반지는 바닥에 떨어져 그의 값싼 명예처럼 정처 없이 굴러갔습니다. 나는 이 약혼을 즉시 파기할 것을 선언하며 한성그룹은 명예회복을 위해 당신을 끝까지 고소할 것입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한 회장님은 가슴을 부여잡고 늙은 얼굴 위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이 얼마나 성장했고 강하며 굳건한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딸을 강요했던 것을 후회했지만 딸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최강민은 뺨을 감싸준 채 굴욕감에 얼굴이 일그러져 서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 씨에게 복수하려 달려들었지만 제가 재빨리 그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제 넓은 어깨가 제가 사랑하는 여인을 보호했습니다. 저는 불타는 눈으로 최강민을 쏘아봤습니다. 다시는 그녀에게 손댈 생각 마. 이제부터 그녀를 지킬 사람은 위선자인 네가 아니라 나다. 그때 경찰서장이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최강민은 수백 개의 눈과 카메라 렌즈 앞에서 연행되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그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권위 있는 상무의 위엄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연 회장의 소란이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뒤돌아 서연 씨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화려하지만 폐허가 된 무대 한가운데 서서 가는 어깨를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고통 때문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지훈 씨, 서연 씨가 목맨 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두 팔을 벌렸습니다. 서연 씨가 제 품으로 달려와 엄마를 찾은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꼭 껴안고 헝클어진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다 끝났어요. 폭풍은 지나갔어요. 내가 돌아왔잖아요. 우리는 주위의 모든 것을 잊은 채 무대 조명 아래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가난한 운전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영웅이었고 그녀가 온 마음을 다해 선택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며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세기의 약혼식이라 칭송받던 행사에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갈랐습니다. 최강민은 두 명의 경찰관에게 이끌려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그는 쉴 새 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를 피하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초라하고 비참한 그의 모습은 이곳에 들어설 때의 당당함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동시에 다른 수사팀들도 태성그룹 본사와 각 창고에 들이닥쳐 긴급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압수된 서류 상자들과 봉인된 차량들이 언론을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최강민이 비열한 수단과 잔인함으로 쌓아 올린 제국은 단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기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연회장에서는 최강민이 연행된 후에도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주주들과 파트너들이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김 부장님을 둘러쌌고 경찰은 증인 진술을 위해 현장을 보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한쪽 구석으로 물러서서 가벼워진 마음을 느꼈습니다. 한서연은 다시 강인한 여장부로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눈빛이 더 이상 외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자 김 부장님이 제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박 기사, 고맙네. 자네 덕분에 이 늙은이가 과오를 바로잡을 기회를 얻었어. 이제 나는 경찰서로 가서 수사에 협조해야 하네. 자네가 남아서 한 대표를 잘 챙겨주게. 저는 그의 손을 굳게 잡으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장님, 몸 조심하십시오. 저와 서연 씨는 부장님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김 부장님은 온화하게 웃으며 경찰관들을 따라 차에 올랐습니다. 이제 연회장 구석에는 서연 씨의 가족과 저만이 남았습니다. 한 회장님은 여전히 가슴을 부여잡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고 사모님은 그의 곁에서 등을 쓸어주고 있었습니다. 두 분은 방금 겪은 충격으로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서연 씨는 기자들을 배웅하고 돌아와 부모님과 저를 차례로 보았습니다. 그녀는 다가와 제 손을 잡고 부모님 앞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조금 망설이며 손을 빼려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운전기사였고 방금 전 그들 가족의 중요한 행사를 망쳐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서연 씨는 단호한 눈빛으로 제 손을 더욱 굳게 잡았습니다. 아빠, 엄마, 서연 씨가 불렀습니다. 한 회장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충혈된 그의 눈은 더 이상 예전처럼 경멸이나 분노가 아닌 후회와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회장님이 떨리는 손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다가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앉아 계십시오. 아직 힘드십니다. 한 회장님이 예전에 주제넘다고 비난했던 제 굳은 살 박인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갈라졌습니다. 박 기사,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사모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훈 씨, 우리가 잘못했네. 우리가 눈이 멀었어. 눈앞의 이익과 헛된 자존심 때문에 하마터면 우리 서연이를 호랑이 굴로 밀어넣을 뻔했어. 자네를 해고하고 억울한 누명까지 씌웠는데 자네는 원망도 않고 우리 가족 모두를 구해줬구먼. 저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두 분,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한 모든 것은 서연 씨를 위해서였고 또한 제 양심이 악인이 활개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두 분을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습니다. 부모로서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최강민이 너무나 교활했을 뿐입니다. 한 회장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름진 뺨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 내 잘못일세. 내가 사람의 인격보다 돈을 더 중시했어. 소위 격이 맞는 사람끼리 만나야 행복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오늘 깨달았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내 딸을 위해 목숨을 걸어줄 사람을 만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걸. 그는 저와 서연 씨의 손을 잡아 두 손을 포겠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사과하네. 그리고 고맙네. 앞으로 자네만 괜찮다면 우리 서연이 곁에 남아 이 아이를 지켜주게. 나는 늙어서 사람 보는 눈도 멀었어.
이제 더는 저 아이들 일에 관여할 면목도 없네. 서연 씨가 울음을 터뜨리며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아빠, 저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굴욕과 억울함이 이 늙은 아버지의 떨리는 손길 앞에서 모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돈도 지위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가족에게 인정받고 제가 사랑하는 여인의 곁에 당당히 설 수 있기만을 바랐습니다. 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제 평생을 바쳐 서연 씨를 돌보겠다고 약속합니다. 회사 일은 폭풍은 지나갔으니 이제 우리 함께 다시 일으키면 됩니다. 부부가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모님이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사람이 있으면 된 거지.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우리 네 사람은 폐허가 된 연회장 한가운데 서 있었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했습니다. 밖은 비가 그치고 눈부신 황금빛 햇살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거짓과 기만이 사라지고 진심과 사랑만이 남은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그날로부터 석 달 후 도시의 하늘은 더 높고 푸르러 보였습니다. 여름의 장대비는 물러가고 사랑과 새로운 시작의 계절인 가을의 부드러운 황금빛 햇살이 찾아왔습니다. 예상대로 우리는 한성그룹 사무실에서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합병 계약을 파기하고 진실을 밝힌 후 회사 주가는 폭락했고 은행들은 대출을 꺼렸으며 파트너들은 재정 능력에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서윤 씨는 너무 지쳐서 회사를 팔아 빚을 갚고 싶어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힘든 시기에 단결의 힘이 진정으로 빛을 발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차문 앞에서 기다리는 운전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서연 씨와 함께 폭풍의 중심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운송업계 경험을 살려 저는 서연 씨를 도와 물류 시스템 전체를 재정비하고 낡은 체제가 남긴 불필요한 중간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저는 국내 전통공예 마을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깨끗한 원료를 확보해 비싼 수입품을 대체했습니다. 한 회장님은 건강이 좋지 않으셨지만 딸에게 정신적 버팀목이 되어주기 위해 매일 회사에 출근하셨습니다. 사모님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스파나 사교 모임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서 맛있는 도시락을 싸서 우리 사무실로 가져다 주셨습니다. 소박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그 도시락은 서연 씨가 굳건히 나아갈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기적은 바로 그 선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언론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파트너의 비리를 용감하게 폭로한 서연 씨의 이야기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자 사람들은 한성그룹 브랜드에 호의적인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고 새로운 경영진의 경영 윤리를 믿는 진정한 파트너들이 찾아왔습니다. 한성그룹은 더디지만 확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회복해 나갔습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 제가 막 입고된 화물을 확인하고 있을 때 한 회장님이 저를 회장실로 부르셨습니다. 예전에는 호출 없이는 감히 들어갈 생각도 못했던 그 방이 이제는 이상하게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회장님이 제게 차를 한 잔 따라주며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게, 아들. 아들이라는 그의 호칭이 어찌나 자연스럽고 다정하게 들리던지. 네. 아버님 부르셨어요? 한 회장님이 제 앞으로 서류철 하나를 밀었습니다. 운영총괄 부사장 임명장일세. 나와 이 사진이 모두 동의했네. 지난 몇 달간 자네가 보여준 능력과 노력을 생각하면 이 자리는 자네에게 완벽하게 어울려. 이 자리를 맡아서 서연이와 함께 이 회사를 이끌어주게. 저는 임명장과 한 회장님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제게 보답하고 싶어하고 더 이상 누구도 저를 운전기사라고 무시하지 못하도록 걸맞은 명분을 주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명예는 결코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부드럽게 그에게 다시 밀어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님, 저와 모두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직책은 받지 않겠습니다. 한 회장님이 놀라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왜 그러나? 자리가 마음에 안 드나? 아니면 아직도 예전 일 때문에 나를 원망하는 건가? 아닙니다, 아버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제가 누구인지 잘 압니다. 저는 몸으로 뛰는 일, 차량을 관리하는 일에는 능하지만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 앉아 서류에 서명하는 일은 제게 맞지 않습니다. 서연 씨에게는 업무 압박을 나눌 남편도 필요하지만 그녀의 식사와 잠자리를 챙겨주고 안전하게 출퇴근시켜줄 사람도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 부부 둘 다 높은 자리에 앉아 일에만 매달린다면
누가 우리 가정의 불을 지키겠습니까, 아버님?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물류팀장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손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고 아내와 아이들을 매일 아침 출근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게는 그 어떤 임원 자리보다 그 자리가 더 중요합니다. 제 운전대 뒤에는 제 세상 전부가 타고 있으니까요. 한 회장님은 한참 동안 저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자네 말이 맞네. 자네 결정을 존중하겠네. 우리 서연이가 몇 생을 닦아야 자네 같은 남편을 만날 수 있었을까. 한 달 후 우리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5성급 호텔도 수천 명의 하객도 초호화 웨딩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의 정원에서 소박하고 따뜻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하객은 양가 가족과 이제는 우리 회사의 재무 고문이 되신 김 부장님, 그리고 저와 동고동락했던 동료 인부들과 기사들 몇십 명이 전부였습니다. 서연 씨는 단순하고 청초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머리에는 하얀 장미 한 송이를 꽂았습니다. 그녀는 행복으로 가득 차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신랑 정장을 입고 꽃으로 장식된 길끝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한 회장님이 서연 씨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제게 딸의 손을 넘겨주며 그는 속삭였습니다. 내 인생의 보물을 자네에게 맡기네. 소중히 다뤄주게. 걱정 마십시오, 아버님. 제 목숨을 다해 그녀를 지키겠습니다. 저는 감동에 젖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거창한 맹세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서연 씨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나 같은 가난한 운전기사를 사랑해줄 용기를 내줘서 고마워요. 당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삶을 약속할 수는 없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할게요. 서연 씨가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녀는 까치발을 들고 제 입술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나도 고마워요. 내 인생에 차를 몰고 와서 나를 데리러 와줘서 나를 온갖 계산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구해내 진정한 사랑을 찾게 해줘서 고마워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 부장님이 축배를 들며 외쳤습니다. 두 사람의 백년해로를 위하여. 시골에서 올라오신 제 어머니는 붉은 한복을 입고 한박 웃음을 지으며 사모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 분은 흙먼지 묻은 농부, 한 분은 재벌가 사모님. 이제 두 분은 오랜 친구처럼 나란히 앉아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자식들의 사랑 앞에서 녹아내렸습니다. 결혼 후 우리의 삶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달콤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음 정거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